님께서 강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강연을 위해 특별히 오신 강연자이시자 제22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대표이신 조국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저명한 법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시며 법학과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교육을 이루어오셨습니다. 특히 형법과 형사정책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를 발표하시며 학계에 큰 기여를 해오신 분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역임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시정 업무를 수행하셨으며 2019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법무행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조국 대표님과 우리 목포대학교의 인연도 깊은데요. 2013년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초청으로 강연을 해주셨고 그때에도 많은 학생들에게 큰 울림과 영감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입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도둑맞은 미래, 다시 찾는 내일,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로 대표님께서 청년을 위한 사회적 비전과 정책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 아마 PPT 파일을 누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소개받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먼저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포는 여러 번 왔습니다만은 목포대는 참 오랜만에 온 것 같네요. 제가 아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오늘 행사 전에 총장님 비와 여러 교수님들과 만나 뵈서 참 감사했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교수 생활 오래 했는데 짐작하시는 또 다 아시는 이유로 교수를 천직으로 살았는데 제가 별자리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도 만들고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학교에 올 때마다 참 한편으로 아쉬운 느낌, 참 대학교 시절이 좋았다 이런 생각 들고 여기 계신 대학 구성원분들에 대해서도 참 대학에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항상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미리 제가 고백을 하자면 제가 노잼입니다. 요즘 말로 노잼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래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아주 참 짧게 사회자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한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65년에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 좋아하고 전형적인 범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약간 범생 같은 느낌, 노잼 이런 느낌을 주죠. 대학 다닐 때 왼쪽은 대학 졸업 앨범 사진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저런 경험을 했어요. 보면 부산 79년 부마항쟁 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고 근데 그 뒤로 대학 들어오고 난 뒤는 광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경우에 법대 들어가게 되면 법률가가 되고 사법시험 보고 이런 길을 선택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자의 길을 선택해서 오랫동안 학자로 법학 교수로 살았죠. 살다가 여러분들 다 아실 얘기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2019년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후보로 지명되고 난 뒤에 검찰 수사 등을 겪고 그러다가 작년 말에 제가 창당을 결심을 하고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창당을 결심했을 때 많은 분들이 되겠느냐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창당을 해야겠다는 마음 먹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점과 다르게 작년 말을 생각해 보시면 잊어버려 다들 뭐 좀 요즘에 우리나라가 워낙 빨리 변해서 작년 말 그러면 아득하지만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될 거라고 특히 의석수에 있어서 범야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을 만들어서 이 판을 바꿔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조국혁신당을 만들었고 그 결과 지금 보시면 조국혁신당이 12석, 민주당이 171석 이렇게 되면서 판도가 바뀌었죠. 물론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제가 창당을 결심할 때 향후 최소 10년은 제가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창당을 했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간략한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 특히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그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약간 가져와서 청년을 위한 나라가 없는 사정인데 조국혁신당 또 저는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2020년에 최초로 문재인 정부 때 청년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청년의 범주도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보장들을 만들어 놓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1,044만 4천 명 정도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나이 든 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청년 시절 현재 우리 법적 기준으로 그 19세에서 34세 시절의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시절은 군부 독재 정권 때문에 정치적 자유가 억압되고 또뭐 온갖 여러 가지 독재 정권의 억압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 와중에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여기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여기에 뭐 서울의 이른바 유명대학 관계없이 대학 졸업하면 직장 갖고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대출 좀 끼고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하면 대출 껴서 집 사고 그 다음에 애는 보통 둘 정도 낳고 이런 식이 당시 청년이 통상 생각하는 자기 삶의 경로였어요.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출신입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동기들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저는 서울로 갔지만 제 친구들이 여전히 중고등학교 동기들이 부산에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 경남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서울 지역으로 대학을 전혀 가지 않았어요. 등등의 이유로. 근데 그때 제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동기들을 나이 들어서 만나면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정도의 평균적인 성취를 이루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뭐 군대를 가거나 또 군대를 뭐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남성들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 가면 나와서 대부분 직장을 가졌어요. 대학생들이. 큰 어려움이 사실상 없었어요. 대학생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뭐 전세 끼고 살다가 결혼하고 애 둘 낳고 한 10년쯤 되게 되면 은행 대출 받아서 또는 전세까지 껴서 집 사는 이게 저의 중고등학교 동기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부분 경우 그걸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매우 좋아졌다, 선진국이 되었다, OECD 기준으로 뭐 GNP, GDP가 높아졌다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2023년 이 시점에 청년들, 대학생들 같은 경우 저의 세대가 당연히 여겼던 그 과정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다고 지금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저희 강의가 당연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어른들이 청년들을 보고 너희들 왜 결혼 안 하냐, 왜 취업 안 하냐 이제 훈계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비교해 보더라도 제가 청년 시절보다 지금 여기 계신 청년들이 통상 말하는 스펙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컴퓨터를 본 적이 없어요. 믿기지 힘드실 건데 그때 PC가 안 나왔어요. 논문을 쓴다 그러면 수동타, 전동타, 워드 프로세스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건데 그런 걸 쓰고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니까 비로소 보석글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전혀 모르실 건데 그 화면에 그냥 글자만 쳐지는 이런 PC를 보고 야 신기하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해외여행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해외여행 가려면 당시에 중앙정부부 안기부에 교육받아야 갔습니다. 해외여행 자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원어민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영어 수업 시간에 우리 정말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선생님들의 영어 발음을 배우고 살았어요. 지금은 다들 영어도 좀 하시고 해외여행 다 가시고 컴퓨터 다 하고 즉 스펙으로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세대가 저희보다 훨씬 더 스펙이 좋아요. 저는 단군 이래 좀 과장을 하자면 단군 이래 현재 2024년의 청년들이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청년 세대라고 봅니다. 지금 고려, 조선 뭐 다 올라가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청년들인데 자기의 삶이 불안한 거죠. 미래가 불안한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뭘까?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지금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한번 볼까요? EBS 영상입니다. 경북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 기업.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회사 앞엔 대형 버스가 줄어 있습니다. 양재, 영통, 부평, 신도림, 그리고 사당. 회사에서 마련한 44인용 통근버스가 주말이면 늘 이렇게 수도권으로 직원들을 실어 나릅니다. 우리가 20대거든요. 20대요? 한 번에 출발해요? 3시 20분에 되게 출발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환차 쓰고 와서 금요일 저녁에 서울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사람이 많죠. 일주일에 월요일 날 오시고 수원 영통 그런 데서 이제 양지에서 많이 모시고 오고 그러고서 금요일 날 또 빈차로 와서 여기 또 한전 직원들 태우고 가시면서 일주일 해주시는 거고요. 저는 이걸 왜 하나 하면 이 경우 이제 직장을 가진 지방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삶은 주말에는 서울에 산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청년들이 다 직장이 어디 있든 서울에 살려고 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연속해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통계를 보시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0만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특히 호남과 영남 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대학을 어디 나왔건 또는 뭐 출신이 어디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 경우를 보자면 서울 지역 대학의 경쟁률은 계속 상승하는데 광주와 전남 같은 경우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중부권은 증가하고 호남과 영남은 감소하고 있고 특히 호남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강의 이전에 우리 총장님하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총장님이 저보다 연배가 조금 미치신데 옛날 크게 봐서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저나 우리 총장님께서 젊은 시절 같은 경우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에 들어갈 때는 저희 경우는 이제 부산이고 총장님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인데 저희 경우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공부 실력이 뭐 비슷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적이 비슷하면 집안이 여건이 좀 괜찮은 경우는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근데 집이 좀 어려우면 서울에 보낸다는 얘기는 하숙도 해야 되고 뭐 기숙사 비용을 들든지 뭐 생활비 등이 있으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대에 보내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구, 전주, 목포, 뭐 광주 저 세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굳이 가? 여기서 국립대 다니지 라고 선택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총장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세대, 저와 우리 총장님의 세대, 또 여기 앞에 계신 윤수아 전 의원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저보다 약간 위시지만 비슷한 세대신데 그렇게 선택을 하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달라지고 서울 중심, 서울부터 거리가 근데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을 생각해 보면 이순신 동상부터 멀어질수록 나빠지는 이런 희한한 구조로 바뀌어 버린 거죠. 지금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이나 부산대학이나 제 머릿속에 똑같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 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집 걱정이실 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점점 모든 그 세대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청년 세대가 더 심각합니다. 처분가등소득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각종 통계는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청년 세대 도표를 보이지 않습니까? 20대, 30대 같은 경우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두 번째 청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 전에 아기를 놓든 결혼하고 난 뒤에 아기를 놓든 간에 이게 그 조사를 해보면 올해 9월 1일 조사인데 20대에서 49세 사이의 남녀 2,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가 무려 62.25%입니다. 게다가 정책 여건이 바뀌어도 55.9%가 낫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되고 있다는 얘기는 모든 나라가 다 아는데 인구 소멸이 안 되면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신의 삶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아기를 놓겠죠. 지금 저는 표현이 좀 이제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젊은 층들이 일종의 출산 파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결혼해봤자 너무 힘들다, 못 놓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청년들이 지금 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을 전제로 하면 대학교에서 내가 졸업을 했던 경우도 주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직장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아기 노는 문제도 꺼려지고 이게 지금 현재 청년 세대가 지역을 불문하고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공유하고 있는 저는 고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전 출발이다. 청년들의 주거, 결혼, 출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단순히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인구가 그냥 반토막 나는 것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세대는 대부분 2명을 낳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3명 정도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1명도 안 놓죠. 지금 출산율이 0.6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인구가 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180만 명 붕괴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지난 2017년 190만 명에 부러진 뒤 6년 만에 전남 인구가 180만 명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6년 만에 10만 명이 줄어든 데는 청년 인구 이탈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지 않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뭐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한 유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준비하셔도 됩니다.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역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특히 전남이 붕괴가 되고 있는데 붕괴 이유가 청년이 이탈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건 우리 뭐 언론 보도가 났으니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 살리기를 해야 된다고 모두 얘기하는데 지역을 살리려면 청년이 안 떠나야 되는 거죠. 아까 맨 처음 봤던 영상 중에서 이제 계속 청년들이 다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을 살리려면 청년들이 안 떠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정부가, 나라가.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보시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일 것이고 또 내 집 마련이 가능한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걸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저희 세대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물론 뭐 항상 놀고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정하게 일정 기간을 한 10년 정도 일하면 내가 집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제 20대 때는. 근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022년에 한덕수 총리가 여러 이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인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등의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22년 총리 주재하에서 이런 의결을 했는데 실제 그 뒤로 바뀐 게 없어요. 청년들이 그 변화를 자신의 삶의 안정성이든 자기 삶이 미래에 있어서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걱정과 불안만 더 쌓이는 상황이란 거죠. 이 문제가 실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취임 시점에 당시 선거 과정에서 20, 30대에 대해서 많이 표를 받은 건 사실인데 취임 이후에 특히 자기가 본인이 청년 정부라고 표방까지 했는데 실제 통계를 보시면 청년 예상을 다 깎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제시하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청년 취업, 청년 자립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다 공약을 했고 또 아까 그 회의에서도 청년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 결과를 보게 되면 통계로 나옵니다. 모두 청년 관련 예산을 다 깎았습니다. 지켜질 리가 없죠. 이 점을 여기 계신 대학생 청년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게 하지만 청년 문제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뭘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 말한 그 분야가 대부분 몇 개월 뒤에는 다 반대로 실천이 됩니다. 묘한데 말로는 다 장밋빛 환상을 딱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다 반대 결과를 나와 있어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부를 표방을 했는데 실제 예산은 다 깎는 이게 현재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25년 청년 지원 정부 홍보 영상입니다. 국가장학금 늘어난 거 알아? 얘들아, 나 취업됐다. 집 걱정은 덜고 돈부터 차곡차곡 모아보려고. 나 요즘엔 연구에 푹 빠져서잖아. 나 다시 용기 내보려고. 다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왜 소개시켜드리냐 하면 청년분들이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꼭 저 영상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저 약속이 지켜졌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저 약속을 위한 예산은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홍보 영상을 틀어드린 것이니까요. 여러 가지 약속을 지금 했습니다. 꼭 비교해 보시라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청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소멸 위기라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수도권 집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수도권 집중 얘기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은데 집값 상승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일자리, 주거, 복지 문제도 서울이 더 나아지는 수도권 쪽이 더 나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올라가죠. 일자리건 뭐 주거건 복지 문제든 수도권이 더 나으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보통의 시민들 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다, 특히 청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이러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진단을 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청년을 위한 나라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풀어야 될 과제인데요. 저희 당이 이제 만들어질 때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검찰 독재 정권 조기종식이라는 하나의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으로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이 사회권이란 말이 좀 어색하기도 한데 제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내세우니까 당시에 한동훈 당시 전 비대위원장이 뭐 사회주의 선진국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황당했는데 사회권이란 말은 유엔 인권 규약 내용입니다. 유엔 규약에서 유엔이 결정하고 우리나라도 가입해 있는 규약입니다. 사회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 노동 문제, 노동, 주거, 복지, 생계, 의료 이런 분야에서 이제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계에 대해서 저는 이 시계에 대한 재산권이 있잖아요. 재산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시계를 뺏어가면 왜 내 거 뺏어가 그러죠. 다들 다 그러시겠죠. 여러분이 뭐 책이든 가방이든 옷이든 내 거 아닙니까? 이것이 뺏기면 화가 나죠. 그리고 이런 재산권 말고도 여러분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말하는 걸 강제로 틀어막는다거나 종교의 자유,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데 강제로 그 신앙을 못하게 하면 화가 나겠죠. 그런 걸 넓은 의미에서 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유권은 권위주의 독재 정권 때는 그 자유권 보장이 안 됐습니다. 사상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함부로 말하다가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또 뭐 고문당하고 이런 일들이 7, 80년대 비일비재했는데 민주화 이후로 그런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뭐 우발적으로 발생하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 여러분 와서 예를 들자면 과거에 70년대 했던 일 남학생이 머리를 길게 자른다고 불러가지고 강제로 머리 자른다거나 여학생이 미니스커트를 입었는데 왜 다리가 그렇게 허벅지가 나오도록 하냐고 끌고 가서 경찰서에 넣는다거나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국가 권력이 남학생의 머리카락 길이, 여학생의 치마 길이에 간섭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다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주거, 복지, 의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재 시민들은 또 청년들은 이거는 내가 돈 벌어 가지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투잡을 하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뛰어서 돈 많이 벌어서 집 사는 수밖에 없지 국가에게 어떻게 그걸 요구해? 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권 경우는 국가가 나의 표현의 자유, 나의 신체의 자유를 방해하면 왜 이걸 침해해? 국가는 나의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주거권 문제, 아까 청년들의 주거권 문제, 왜 국가가 나한테 이걸 안 해주지? 국가가 해줄 문제가 아니야. 내가 돈 벌어서 또는 부모한테 돈 받아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들 그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아시아권을 얘기하자면 싱가포르이 있는데 싱가포르를 가게 되면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에 삽니다. 싱가포르 혹시 해외에 가보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사람 평수에 따라 어떤 경우는 뭐 방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세 칸짜리, 네 칸짜리가 있고 그리고 기간으로 보게 되면 뭐 5년짜리, 10년짜리, 심지어 50년짜리 임대 아파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임대 아파트 그러면 아주 노후하고 뭐 시쳇말로 후지고 슬럼 같은 그런 아파트를 생각하기 쉬운데 싱가포르의 장기 임대주택을 가보시면 아주 예쁩니다. 저는 뭐 직접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싱가포르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유럽으로 가게 되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를 가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건 대학을 졸업하지 않건 나오게 되면 그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든 알바를 하지 않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주거 비용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 생각하면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도 양질의 방 4칸짜리 또는 3칸짜리 임대주택에서 50년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집 걱정을 할 리가 없겠죠. 지금 청년들 중에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집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돈이 많지 않은 경우는 자기가 번 월급 예컨대 300이라 합시다. 300이라 그러면 다음에 월세든 다음에 전세에서 전세 올려줄 걱정, 그 다음에 집을 살 생각을 한다는 저금 때문에 대략 300에서 100 또는 150을 주거비로 쓸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50을 자기 개인의 현재를 위해서는 투자를 못하죠. 주거 때문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국가가 싱가포르나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처럼 그런 식으로 틀을 바꾸면 300을 벌면 물론 임대료가 뭐 50만 원 정도 낮게 1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집이 50년간 보장되니까 아기를 안 낳을 이유가 없겠죠. 이제 지금 말한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길이 있는 겁니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그런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임대주택이 있긴 하지만 임대주택의 기간, 그 다음에 크기 등에 있어서 또 위치 등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과 그렇지 않은 사설주택을 섞어버립니다. 임대주택을 구석에 처박아 두면 낙인 효과가 생기거든요. 저기는 못 사는 애들이 사는 동네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섞어버립니다. 이런 식의 세상을 주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꿈꿀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청년들은 그 대학을 졸업했건 또는 대학 고등학교만 졸업했던 간에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또는 전세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덕허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뭐 아기 출산은 물론이고 출산 문제는 권리 개인의 자유니까요. 출산을 떠나서 자신의 미래를 설정하기가 힘들어진다. 이 점이 이제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권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거권, 주거를 권리라고 생각을 해야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적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 이 재산권이 나의 것이고 종교의 자유가 나의 것이고 나의 신체의 자유가 나의 것인 것처럼 적정한 가격으로 죽을 때까지 집 걱정하지 않고 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게 사회권입니다. 그걸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케어라고 해가지고 크게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까지와 달리 지금 주변에 아픈 분들이 계시면 그 이전보다 훨씬 의료 비용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것은 간병비입니다. 우리가 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간병비 부담이 많은데 간병비는 의료보험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어르신들이 아프면 간병비 부담이 점점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데 아직 젊으시니까 이 간병비 부담이 어떤지 모르실 수 있는데 간병비 문제도 이제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시간으로 가야 된다. 이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릴 때부터 이제 커가지고 교육받고 자라고 직장 가지고 집 사고 애기 놓고 결혼하고 뭐 그다음 죽을 때까지 아파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에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분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목포에 왔고 저 역시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4대 메가시티 정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없어졌습니다.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고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이렇게 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또 하나의 행정구로 묶겠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의 덩어리 자체를 크게 만들어서 독자적인 생활 번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저는 교육 문제와 지방분권 문제, 지역균형 발전이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가 진행했고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다 중단된 거기도 합니다만은
국가 관련 국가 시설, 공기업 시설을 지방에 강제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출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취업 때. 그럼 그 젊은 친구들이 떠나지를 않죠. 근데 구미에, 경북 구미가 새로운 도시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공단 도시인데, 거기에 많은 그 공기업, 국가기업들이 강제로 배치되어서 거기에 시설이 설치가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취업을 할 때 그 지역 출신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럼 그 지역 출신들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광주 전남이 있다 그러면 광주 전남 번역을 하나로 묶고 거기에 그 지역 대학에 나오게 되면 그 지역 일단 그 지역으로 공기업이건 국가 시설이건 또는 사기업이건 그 이 메가시티 지역으로 가도록 권장을 하고 거기에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메가시티의 지역 출신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게 다른 나라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없게 되면 그냥 서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시티 전략을 꼭 우리는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 돈 문제입니다. 돈 없이는 못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게 종부세 문제입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이 목포에서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 서울 지역의 비싼 아파트, 수도권 지역의 비싼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종부세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종부세가 폐지가 되든 축소되든 뭐 서울 사람들 얘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완전 잘못입니다. 종부세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낼 만큼 정도의 아파트 자산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뭐 2% 3% 이렇거든요. 종부세에서 거두면 예컨대 서울의 강남 3구 아파트에서 종부세를 내면 그 법상 종부세를 가지고 법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로 빠지게 됩니다. 한 80% 정도가 종부세를 거두면 그걸로 모두 지방에 보내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종부세가 폐지가 되게 되면 이게 지역에 결정적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목포에 계신 분들인데 언론에서 종부세를 뭐 줄이니 많이 하는 얘기가 절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지역 사람, 서울 사람들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종부세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되면 바로 이 목포에 타격을 줍니다. 지난번에 종부세를 좀 줄였더니 전북 지역 제가 통계를 봤는데 전북 지역에서 한번 특집을 냈는데 전북의 작은 도시 뭐 예컨대 정읍이라거나 이런 데서 100몇십억씩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읍 같은 경우 100몇십억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정읍을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타격이 생기죠. 목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메가시티라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대학도 육성시키고 국가의 기업이건 또 지방자치단체건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배치를 메가시티 쪽으로 보내고 거기에 나온 대학과 결부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 지역의 출신들이 취업을 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안 만들면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지역 넘어서 가보게 되면 아까 이제 현 정부는 종부세 전면 폐지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바로 지역은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종부세 폐지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대학이 이제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냥 인구가 주니까 대학이 사라지죠.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포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통계를 보게 되면 2042년, 46년 사이에 국내 385개 대학 중에서 195개 학교가 폐교된다라고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 서울은 살겠죠. 근데 이 대학이 폐교된다고 했을 때 지역부터 죽을 것입니다. 그럼 지역부터 죽는다 그러면 대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생각하고 나중에는 서울만 남고 지역 전체가 대학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기업도 없어지는 완전 희한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문자 그대로 수도권 공화국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허벌판이 되는 세상이 2045년 2042년에서 46년 사이에서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걸 막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지난 총선 기간에 뭐 지역에서 그 지역 언론들과 인터뷰하면서 많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 기관만 얘기를 해보게 되면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는 거 관련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 옮기는 것이 위헌이라고 해서 행정 수도만 갔는데 지금 다른 나라를 보면 뭐 오스트리아 같은 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도 그러한데 호주는 경제 수도하고 이 행정 수도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멜번도 가보고 어디도 뭐 호주 가보신 분들 알 수 있을 건데 나라별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수도는 사실상 뉴욕이라면 행정 공식적인 수도는 워싱턴 DC죠. 돈은 뉴욕에 있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두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 대검찰청이 있습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니까요. 대검찰청은 시민들이 가는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민들 서비스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시민들이 대법원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갈 일 없어요. 감사원 일반 시민들이 갈 일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국가 그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들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가장 상층에 있는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이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각 지역에 하나씩 보낸다고 합시다. 예컨대 뭐 대검찰청을 대구로 보내고 뭐 헌법재판소는 예컨대 뭐 전주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내면 전남에는 또 뭘 보내고 하면 그만큼의 국가기관이 통째로 옮겨오기 때문에 공무원이 통째로 오는 겁니다. 그 시민들의 불편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대법원이 하는 일은 서류 접수 같은 경우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쓸 일이 하나도 없는 국가기관,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계없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징적인 국가기관을 지역으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달라지는 거죠. 대법원이, 대검찰청이, 감사원이 지방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골고루 아까 메가시티를 설정하고 그 메가시티에 하나씩 보내고 세종은 이미 이제 행정수도 갔으니까 세종에 또 보낼 수는 없겠죠. 세종이 아닌 다른 권역 메가시티 권역에 하나씩 보낸다. 그럼 달라지겠죠. 그 지역 상권이 일단 살겠죠. 상인들이 좋아하고 식당 사람들이 좋아하시겠죠. 주민들도 좋아하시겠죠. 그럼 거기에 부대되는 그 대법원이 어느 지역으로 왔다. 그럼 그 지역에 관련된 법률 변호사 사무실들, 법무사들이 막 늘어납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구상을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역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도 그 아까 제가 메가시티를 상정했는데 그 메가시티로 이동을 하면 본사를 이동하게 되면 감세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아까 광주 호남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하자면 거기 어딘가로 본사가 옮기면 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본사가 광주 전남에 있다 그러면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광주 호남 지역에 내게 됩니다. 본사가 어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사가 주로 경제는 서울에서 많이 돌아가겠죠. 여전히 서울이 돈이 많으니까. 근데 대기업을 상상해 보시죠. 삼성이든 현대든 어디든 광주 전남에 본사를 이동시키도록 권장을 하고 세금을 깎아주면 그 기업도 좋겠지만 그 세금을 광주 호남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될 수밖에 없어요. 법상. 이런 식의 상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규칙에 따라서 이 제도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가 아니라 제도 설계를 새로 해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제
조국혁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게 우리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두들겨 맞지 않을 권리, 나의 재산이 보장될 권리, 나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권리는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로 다 이루었어요. 그거 말고 우리의 삶, 태어나서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그다음 졸업하고 직장 갖고 집 사고 결혼하고 늙고 병들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과 고통이 있어요. 그것들을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 해결하가 아니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취지인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먼저 제가 경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노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주제가 또 재미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재미있지 않은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낄낄거리면서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요약을 하자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고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말하는 자유권은 통상 법에서 말하는 자유권은 웬만큼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권이 보장됐다는 얘기는 입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떠들 수 있어요. 마음대로 떠들 수 있어요. 입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거죠. 대통령 다 욕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 그러면 잡혀가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다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동물에 비유한 사람도 있고 온라인에서 온갖 얘기를 다 해도 누가 나를 잡아가랴 생각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즉 입이 자유로워졌는데 정치적 민주화로 입이 자유로워졌는데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는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다. 즉 입은 자유로워졌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오로지 나와 내 가족에게만 달려있는 거죠. 배도 고프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 삶이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선진국이 있다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잘 살고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 세대보다 저희 아버지가 더 잘 살았던 것 같고 저희 아버지보다 저희가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먹는 단백질 섭취량도 늘어났을 것이고 집에 칸수도 늘어났을 것이고 또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가 아예 제가 어릴 땐 자동차라는 게 자가용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웬만한 집에 자가용이 있고 자가용의 배기량이 커졌겠죠. 이런 식으로 세대가 지나갈수록 경제적 규모가 커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불행히도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부모 세대보다 어려워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는 당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청년 세대인데 그럼 더 잘 돼야 되는데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고 부모 세대보다 더 안정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가장 높은 스펙을 갖고 있는데 부모 세대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그걸 이미 감지를 하고 내가 이거 결혼 조심해야겠다. 애 낳는 거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집단적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뭐냐?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모든 기준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OECD 모든 기준에서. 경제적 규모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선진국에서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주거 문제, 의료 문제, 돌봄 문제 이런 문제를 내가 놀고 맨날 술만 먹고 놀고 사는 게 아니죠. 내 8시간 노동하겠다. 요즘은 8시간이 아닙니다만은
내가 합당한 노동을 하겠는데 하지만 국가가 집은 이렇게 해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투표를 하지만 주권자는 투표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납세자입니다. 다 세금 냅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학생 중에서 직장 가진 분들 알바할 경우도 세금을 내겠지만 알바하지 않고 그냥 물 하나를 마셔도 다 세금 냅니다. 담배를 피워도 세금 내고 술 마셔도 세금 냅니다. 다 세금 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든 세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그 세금이 모여서 국가 기재부한테 가요. 엄청나게 예산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 예산은 누가 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이 기재부한테 있는데 그 세금을 어디에 쓰라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투표권이 있으면 내 투표권을 박탈한다고 그러면 뭐 이런 게 다 있어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세금은 다 냈어. 근데 그 예산을 예컨대 등록금을 반토막한 데서 반값 등록금 다 얘기했습니다. 안 지켜집니다. 대선 공약에서 그 반값 등록금 또 청년을 위한 반값 주택 해서 안 지켜져요. 공약은 다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명박 대통령부터 반값 등록금, 반값 주택 다 얘기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양평고속도로 휘는 데 쓸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청년주택에 쓸 것인가의 문제인데 돈은 내고 즉 세금은 내고 난 뒤에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거라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자면 여러분이 내는 세금 또 여러분의 가족이 내는 세금을 여러분의 삶을 안정화시키고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데 써달라고 요구할 권리 그게 바로 사회권입니다. 그 사회권을 하라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거죠. 과거 자유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과거의 청년들이 데모하고 싸워서 지금의 우리가 자유권을 보장받았는데 그것 말고 이제 지금 자유권은 보장되어 있고 선진국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가 저는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안정화시키도록 이게 나의 권리다라고 요구하고 주장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네. 네, 조국 의원님의 깊이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사회적 비전과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과제에 대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영감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2부 질의응답 및 토크쇼 진행을 맡을 국립목포대학교 홍보대사 드레솔 양은서입니다. 이제 2부에서는 청중 여러분과의 질의응답 및 토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연을 들으시며 궁금하셨던 점이나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화학과 대학원생 준우입니다. 강연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아직 그 청년을 위한 나라는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비전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하신 것들이 다른 여야당 관계자분들과도 공유가 됐는지 궁금하고
그걸 공유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나 생각이 또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들이 만약에 이루어지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가 걸릴 것 같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의원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말한 비전에 대해서 다른 당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 계신 그 학생들과 비슷하게 현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사회권이 권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지금 사회권이란 말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리고 멀리 느껴지거든요. 이게 내 권리인가? 사회권이란 단어를 물론 법학계에서 많이 썼지만 정치권에서 언론계에서 그걸 권리라고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에서도 이게 아직까지는 널리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지금까지 한 10회 정도 사회권 시리즈 세미나를 계속 국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가 나오면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종합 세미나를 할 것인데 국회 내에도 그걸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언제 실현될 얼만큼 오래 걸릴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무당도 아니고 뭐 도사도 아니어서 그건 예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보통 어떤 제도가 바뀌려면 그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그 요구, 첫째 인식이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공유가 되고 될 시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잘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로서는 정당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또 저희 당의 국회의원 12명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다 이 문제에 동의를 한 사람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전체 모든 사회권에 포괄되는 돌봄권, 교육권, 무슨 권이 있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확 실을 못하겠죠. 저희는 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본회의에서 연설에서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하나는 주거권하고 돌봄, 주거와 돌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일단 제출을 했고요. 주거권과 돌봄권을 순서상 가장 먼저 해보려고 저희 특히 22대 국회 안에서 법률로 성안시키고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마이크 전달됐나요? 네. 소속하고 이름 밝혀주시고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인 김윤휘라고 합니다. 현재 나라 상황과 정책에 대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것들에 여러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깨워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까 메가시티를 형성하여 청년 세대의 걱정을 줄여주시려고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연 말씀대로 저희 세대는 사실 과거 세대와 다르게 헝그리 정신의 세대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대는 절대 헝그리하지 않고 오히려 풍부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시티 관련 제도는 청년에게 또 풍족함을 한 번 더 채워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돌봄 그런 더 풍족해지는 그런 삶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운영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메가시티가 세워진다면 대부분의 지방은 도농 복합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였는데 이 갈등이 오히려 지방 안에서 생겨서 지방 안에서 더 많은 갈등과 차이가 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방에는 지방의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그 지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1차 생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농복합 도시가 된다면 1차 생산에 힘쓰려고 노력하는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을 이제 여러 개 해주셨는데 그 메가시티가 되면 메가시티 때문에 청년의 삶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네, 풍족해지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약해져서 나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저희 세대는 이미 헝그리 정신이 없는 세대인데 메가시티 정책은 이미 저희 헝그리 정신이 없는데 삶을 한 번 더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새로 추구해야 되는 정신을 일깨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미 풍족한데 왜 더 풍족하게 하려는 정책을 하시려는 청년은 이미 풍족한데 풍족하게 메가시티 정책을 통해서 풍족해 필요 없다라는 그 전제가 제가 동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뭐 호남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청년의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부모 세대에 비해서 당연히 풍족하다라는 점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있고요. 이미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그런데 미래를 보았을 때 청년 삶이 이 풍족함이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생각 차이가 현실 진단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부모 세대보다는 풍족하지만 본인의 미래가 불안한 청년 세대가 그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헝그리 정신을 강조할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있다. 예를 들어 집이죠. 본인의 노력으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현재.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만 집을 준다. 수도권 집값이 훨씬 비싸요 사실은.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이 또 왜 필요한가 하면 지역 메가시티를 만들면 메가시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광주와 전남이 크게 그 광주시와 전남도 유지됩니다. 근데 메가시티란 틀로 한다는 얘기는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이것이 하나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뭐 도지사다, 뭐 시장이다 이런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거죠. 시장 자체로 보면 경제학적으로 그 권력이 하나의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에서 그 지금도 메가시티가 되기 전에도 전남 내에서의 도시 지역과 전남 내에서의 농촌 지역은 차이가 있죠. 당연히 지금도 있어요. 근데 메가시티로 가는 게 이 현재의 전남에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지금이 나은지 시장을 크게 하는 게 나은지에서 저는 메가시티로 가는 게 전남 지역 내에서의 좀 후진 지역이라고 할까요? 덜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 개인만의 생각은 아니고 메가시티 정책을 설계하고 만든 보고서를 보면 지금 상태로 놔뒀을 때 지금 전남 지역에서 아주 외진 지역이 있겠죠. 발전이 덜 된 데가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을 크게 만들었을 때 거기 농어촌 지역이 더 발전한다라고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학과 대학원을 수료한 박재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발표 중에서 지방대학 소멸도 PPT 한 개지만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가 서울대는 5,800, 연대는 3,900, 고대는 3,200, 유니스트는 6,800으로 목적 대학은 6천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마이크를 살짝 떼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울려서 안 들려요. 네네. 그리고 이거 목대는 2,100만 원으로 대학 평균은 2천만 원대로 학생 1인당 교육 투자비가 대학별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립대의 서울대와에 대한 방안으로 1인당 교육 투자비를 서울대와 같이 끌어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역 대학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방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님의 견해와 그리고 조국 대표님의 지역 대학 활성화 방안 그리고 교육 개혁 방안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제가 전직 교수 아닙니까? 교수로서 이제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뭐 저희가 아직까지 그 지금 말씀하신 대학교육 개혁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쟁점으로 떠오르진 않고 있죠. 지금은. 그렇지만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제가 교수실에 썼던 책 또는 그 이제 논문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저 개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메가시티는 이제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메가시티라는 걸 설정을 했습니다. 메가시티에 대학이 있겠죠. 그 안에 여러 대학이 있지 않겠 특히 국공립대학이 있겠죠. 국공립대학을 어느 뭐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수도권의 대학은 그냥 시장 경제로 내버려 두면 학생들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규모의 경제에서 지방은 무조건 밀립니다. 지방 대학은. 그래서 지역 메가시티를 만드는 이유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대학도 수도권 대학과 경쟁하려면 시쳇말로 덩치가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커집니다. 지금 뭐 여기 목포대가 있으면 전남 같은 경우는 국립대로는 목포대가 있고 동쪽에 순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목포와 순천 사이에서 뭐 최근에 의대 문제로 묘한 경쟁이 있는 거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크게 봐서는 저의 생각입니다. 목포와 순천 사이의 경쟁 문제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수도권과 대비했을 때 길게 보게 되면 목포와 순천대가 힘을 합치는 큰 구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메가시티라는 걸 설정을 하면 광주에는 전남대라는 큰 대학이 있죠. 국립으로 얘기하면. 그럼 전남에는 물론 뭐 이제 국립해양대도 있습니다만 약간 특수화된 곳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규모를 키운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공립대 정확히는 국공립대 전체를 저는 개혁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립대 같은 경우는 그게 사적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국가 돈이 들어가는 국공립대 같은 경우는 그 첫째는 규모를 키우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둘째는 메가시티가 있으면 광주 전남의 메가시티라 그러면 어떤 특정 기업 분야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뭐 대구와 경북 이쪽 분야의 메가시티는 A, 호남 같은 경우는 B 이런 분야가 경제 발전에도 특화돼야 됩니다. 근데 세종 같은 얘기가 쉬울 수 있는데 충청도 지역의 세종 같으면 거기에 뭐 카이스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분야가 그쪽이 특화돼야 됩니다. 전공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키워지는 전공. 똑같은 과가 모든 메가시티 안에 있는 통합된 국공립대가 똑같은 과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별로 A 분야는 호남에 있는 그 통합대학이 최고가 돼야 되고 B 분야는 뭐 충청도에 있는 그 분야가 그 대학이 최고가 돼야 되고 이렇게 설정을 전 교육부가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A 분야를 가고 싶으면 반드시 무조건 서울이다가 아니라 그 A, B, C, D 분야별로 과가 있겠죠. 몰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몰아서.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야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올 것이고 그 분야에 맞는 기업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실험이 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요.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은 과를 다 만들어서 갖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과감하게 얘기했지 호남 지역은 제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목포대 상황이나 순천대를 잘 모릅니다만은 어떤 특정 지역 여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를 기업과 대학의 전공과 이걸 연결시켜서 그 지역과 그 지역 대학의 발전을 도모한 식으로 설계를 새로 하게 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기업에서 취업의 인센티브도 준다는 것까지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등록금 문제 같은 경우까지 말씀하셨고 등록금 문제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이제 교육 비용인데 그렇게 설정을 하면 일단 입학 비용도 등록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있죠.
등록금도 이제 지금 아까 국립대 사이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 사립대 같은 경우는 더 차이가 날 것인데 특히 이제 국공립대가 초점을 맞춰서 이 특정 지역 메가시티 지역에 그 통합된 대학을 가게 되면 취업이 잘 된다고 취업이 되는 구조까지 연결시켜 두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 이 교육비 문제도 같이 연동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약간 공상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냥 떠드는 말은 아니고 제가 옛날에 낸 책에서도 그런 구상을 얘기를 한 바 있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던 시도가 노무현 정부 시대 때 있었습니다. 이따가 다 중지가 돼버렸는데 좀 다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대학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 가불 선진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불. 우리가 가불을 해서 선진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회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책인데 거기에 보면 대학 교육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취지를 좀 더 상세히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그렇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앞에 갈색 옷 입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민지역개발학과 박민준 학생입니다. 일단 지금 정치권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의정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잘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을 파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 본인이 그 기술에 대한 그런 공부 같은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시고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을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경영 전략 같은 것들을 현명하게 잘 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마찬가지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정치를 할 거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회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는 도시를 전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지금 정치인분들을 보면은 조금 그 전문가분들은 많이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 같은 것들을 짜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들을 자신들이 이제 그 섭외를 해가지고 그런 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족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정책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국회에 계신 입장으로서 지금 정치인분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짜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전문성 같은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아니면 전문가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지 그거를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그 대표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뽑는 시민들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런 전문가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표님의 그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전문 분야 어느 분야든 간에 전문 분야의 기술, 지식 이런 문제가 중요하죠. 당연히 하고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당도 그 각 분야 전문가들을 이제 당 안에 또는 당 밖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전공하고 있던 도시 분야 외에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이건 또는 뭐 당원일 수도 있고 또 자문위원일 수도 있는데 다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 제가 뭐 도시 문제를 뭘 어떻게 알겠어요? 도시공학을 제가 모를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제가 할 수는 없죠. 교육 문제 같으면 교육 문제 전문가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걸 전문하는 자문위원들 다 있습니다. 있고 또 위원회가 있고요. 그걸 이제 그 학생께서 보았을 때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인들이 안에서 싸움박질하는 거 정도로 보이고 또 정치적 문제로 투쟁을 하는 것만 보이기가 쉽죠.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저는 정치인으로 정치적 투쟁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 정책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줄 흰색 옷 입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속하고 이름 알려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할 질문은 조국 혁신당 창당 목표가 철학이 무엇이며 그 기존 정당과 차별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고. 차별점 말고 앞에 말이 잘 안 들려서 울려가지고. 네, 기존 정당과의 차별점이 무엇인?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약간 띄워주세요. 네, 조국 혁신당의 창당 목표와 철학이 무엇이며 기존 정당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과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해결책을 제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치주의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본인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순간과 이를 극복할 경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 질문하셨는데 차별성 전에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제가 창당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예. 조국혁신당이 3월 3일에 만들어졌는데 1년도 안 된 신생정당입니다. 3월 3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에 비하면 민주당은 역사가 70년 이상 됐다는 저희는 정말 얼마 안 된 정당이죠. 얼마 안 된 정당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원내 3당이라서 의원 규모도 적은데 그에 비해서는 저희가 사회적 관심, 정책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창당에서 왜 그럼 저희가 만들었느냐에 대한 얘기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데 있어서는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알고 계실 것 같고 물론 싸움의 방향, 강도에 있어서는 일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얘기보다 그 점 말고 그 뒤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를 보면 제가 첫째 오늘 사회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과 굳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굳이 비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저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국민들의 향후 삶의 문제, 민생 문제, 삶에서 느끼는 고통을 줄이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회권이라고 이해하느냐 이 문제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국가가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주거와 의료와 돌봄에 있어서 국가가 알아서 시혜를 베푸는 방식의 접근이 하나 있고 복지나 민생이나 의료 문제를 주권자가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접근 전혀 다른 정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당장을 보면 차이가 보면 언론에서는 덜 났습니다만은 금투세 문제 차이가 있는 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지금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조국혁신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금 서 있는데 사람들 차이 이게 무슨 차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금투세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불안한 거죠. 혹시 금투세를 실시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또는 외국 투자들이 빠져나가고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금투세를 실시하려면 주식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을 1년에 벌어야 됩니다. 1년에 5천만 원 버는 주식 투자자 제 주변에 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에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을 벌려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계산상으로 0.몇% 정도가 봅니다.
근데 여기를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건 일단 원칙에 있어서 틀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혹시 망한다. 대만에서 금투세 도입했습니다. 일시 떨어졌다가 다 원상 회복됐습니다. OECD 국가에서 금투세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 차이가 있어요. 이런 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차이가 없으면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창당을 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사실 따지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오늘 강의 관련해서는 사회권 문제가 있고 당장의 정책으로는 금투세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든 것입니다. 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저희 당의 조국신당 당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어떤 더 차이가 있는지 상세히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장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조국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탄핵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도 있겠죠. 결국 이제 계속 연합해서 같이 합니다만 그런 거 차이가 있고, 질문을 4개를 하셨는데 두 번째가 이 정도로 하나 1, 2, 3은 포괄해서 답을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 4번째 질문은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는 뭐 여러분들이 그 대학 입학하셨을 때도 있을 거고 또 대학 다니면서 뭐 직접 목격하셨을 건데, 저는 사실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근무하면서도 마치고 대학 교수로 돌아간다라고 굳게 얘기를 마음을 먹고 있었고,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전제로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었는데, 근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저와 저의 가족을 둘러싼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한 4, 5년간의 경험 속에서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 속에서 저 개인에도 저 개인 가족의 시련이라는 것 외에 또 저와 저희 가족이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점 외에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나 제 가족이 감당해야 할 일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단 한 번도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저는 정당이 아니었으니까 뭐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거나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 달라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건 감당하겠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그 검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옳은가, 저는 옳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하면서도 실제 제 건은 빼겠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총력을 다해서 수사했고 자기가 정치인이 된 이유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인터뷰를 했던 사건이 원전 수사입니다. 원전 수사.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유로서 검찰총장 그만두면서 이 원전 수사, 원전이 멀쩡한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닫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발언을 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총력을 다해서 원전 수사를 했습니다. 대전지검에 그 사건을 배당하고 감사원 동원하고. 근데 다들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그 원전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했던 원전 사건의 공무원들 모두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받았습니다. 받았고 대법원 판결문에는 감사원의 이 감사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김학의 출금 사건 아시죠? 김학의 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김학의 그 별장 성접 때 사건 했던 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몰래 도망가는 것을 당시에 법무부와 당시에 그 검사가 연락해가지고 막았어요. 이 사람이 그 불법 어떤 뭐 성접대 문제 했던 사람이 도망가는 걸 막았는데 그 막은 것이 불법이라고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죠. 불법 출금이라고 프레임을 바꿔서 그 관련 사람들 거의 다 무죄받고 한 명은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당시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장으로서 그 출금을 결정했던 이 성추행 범이, 성폭력범이죠. 도망간을 막는 결정을 했던 당시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장이 누구냐? 차규근입니다. 자기는 업무에 따라서 막았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람을 기소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그래서 조용히 살던 사람이 그래 당해서 지금 저희 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에. 그리고 그 저희 당의 박은정 의원 여성 의원인데 박은정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을 확인하고 감찰을 진행하니까 역 감찰을 해가지고 이 사람 다 친정 아버지까지 압수수색하고 징계하고 근데 그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자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 내용에 박은정 감찰관이 했던 내용은 다 맞다고 적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스스로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윤석열 정권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건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표현이 좀 뭐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내라도 나서서 정면으로 붙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정면으로 붙어야겠다 생각했고 지금도 정면으로 붙고 있고 앞으로 붙을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중 여러분의 질문과 의원님과의 답변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객석을 등져주시고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연과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를 좀 채워주십시오. 두 번째 줄까지. 네. 좀 채워주시고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강부님들 앞으로 와주시고. 뒤에 계시면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앞으로 좀 당겨주시죠. 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와주시죠. 자, 우선 1번 한번 듣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네, 시작.